일제차 판매사들이 저번 달 반값 떨이 판매로 약간의 재미를 보더니 이번엔 진짜 도를 넘어선 편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은다는 소식이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장소에서 한국 비하 발언을 하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고 잘못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자동차 번호판 중에 앞자리가 세 자릿수인 번호판을 종종 보실 텐데요. 이것은 올해 9월부터 자동차 번호체계가 바뀌면서 9월 이후에 구입한 차량들의 번호판은 앞자리 수가 세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토요타나 혼다 같은 브랜드의 신차, 즉 세 자리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 그것은 최근에 구매한 일본 차량이다 라고 해서 작은 신호 위반이나 주차 위반에도 우리는 자비를 보일 수가 없다, 바로바로 신고를 하자 라는 동향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런 동향을 눈치를 챈 그 차량 판매사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해결책을 만들어 내놓고 유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전에 공짜 내복 뿌리던 그 의류 브랜드도 사실 그 수를 쓸 줄은 생각도 못했었지만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런 수법을 생각해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 방법이라는 건 바로 신차를 뽑아도 두 자릿수 번호판을 반드시 받아내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꼼수를 쓰고 있을까요? KBS에서 진행한 일본차 매장 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이 시국에 세 자릿수 번호판이 부담스럽다고 손님이 고민을 털어놓자 딜러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차 매장 에이지건왈 번호판 앞자리를 두 자릿수로 원하시면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번호판 긴 게 달려있는데 짧은 걸로 받을 수 있는 서류 작업이 필요한데 필요하시면 만들어 드려야죠 라고 합니다. 다른 매장들에서도 다들 같은 방법을 알선하고 있다고 귀띔도 해줍니다. 땡땡땡도 하고 있고 땡땡도 하고 있고 대부분 매장들이 이거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자리가 세 자릿수가 되면 일제차를 이 시국에 샀다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알아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이거는 근데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애매한 편법 같은 수법인데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새 차의 번호판을 받으려면 자동차 업계가 발급하는 자동차 제작증을 지자체에 제출하는데요. 이때 차량의 번호판 규격과 달리 긴 번호판 크기가 아닌 짧은 번호판 규격을 기록하는 수법인데요. 짧은 번호판은 아직 앞자리가 두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의 짧은 번호판을 받은 뒤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두 자릿수 번호의 크기만 긴 번호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사실 번호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로 처벌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광주 남구청 교통과에 근무하는 모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자동차 제작증상에 있는 기록만 보고 우리는 발급을 하고 있다. 그 제작증 자체가 허위나 위조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자동차 제작증이라면 그 기록과 똑같은 번호판을 발부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감했던 일본차 판매 대수가 올 연말에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시행하면서 잠시 반짝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그 반짝 세일 기간이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2020년에 나오는 신차도 반값으로 떨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궁지에 몰린 판매사가 이런 금기된 편법까지 사용하네요. 참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도 어찌 보면 능력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렇게 파는 사람이나 이렇게 판다고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왼쪽을 보시면 요 마크가 있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진짜 문제는 이 마크죠. 이거 인피니티 마크잖아요. 일본 자동차. 이걸 타는 분이 이 마크를 달고 다니면 이게 무슨 이중인격입니까?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라는 거랑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몰라서 그랬겠거니 생각하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소식을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이번에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혐한 발언을 할 시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자기들끼리도 멘붕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연은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일명 혐오 발언이죠. 이것을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최대 5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 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 과태료 개념의 행정 처분이 아니라 그 이상인 형법상의 벌금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적절한 발언으로 만약 걸리게 됐다면 전과자가 되고 빨간 줄 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례안인데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통과가 되었고 시행은 내년 7월부터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원인으로는 이 가와사키시가 제일 한국인이 남북한 포함해서 가장 많다고 하네요. 일본을 동과 서로 나누면 서쪽에서는 오사카가 제일 한국인이 가장 많고 동쪽에서는 이 가와사키시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뉴스에서는 잘못 보도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바로 걸리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는데 집단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때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회 같은 데서 혐오성 피켓을 든다든지 구호를 외친다든지 할 때 걸리는 거예요. 개인이 그냥 나는 네가 싫어 이랬다고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조례안을 읽어드리면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 혹은 그 지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만엔, 하나로 약 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SNS 같은데 막말을 올리는 건 막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내년 7월부터는 도로나 공원 등에서 하는 부적절한 집회 같은 거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법률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예를 들면 네가 너무 더럽다, 당신은 냄새가 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가장 비슷한 법으로 꼽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나 차별적 행위를 금지한다 라는 조항까지는 있지만 집회할 때 혐오 발언을 하면 벌금을 낸다, 이런 법규는 현재 한국 법률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와사키시에 거주하는 제일교포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은 당연히 처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우리의 결의가 표현된 조례가 통과돼서 마음이 든든하다. 피해자들은 가와사키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라는 동향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법을 어겨서 벌금을 맞게 된 사람들은 앞으로는 범죄자가 되는데, 내친 김에 이 사람들 신상공개 명령까지 해버리면 어떨까요? 벌금에서 그칠 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부 고발자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고발자는 수잔 고든이라고 하는 국가정보국 부국장을 지낸 사람인데요. 참고로 미국 국가정보국은 DNI라고 해서 중앙정보국 CIA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로 군사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부국장인 수잔 고든은 지난 8월에 전격 사임을 하고 나갔는데, 신기하게도 국장인 댄 코츠라는 사람도 그로부터 2주 정도 전에 사임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국가정보국의 국장과 부국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2주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사임을 해버린다는 게 이게 뭔가 있는 거죠. 크게 다툼이 있었던가? 아니면 뭔가 큰 비밀을 알아차려버려서 몸을 사리려고 스스로 나갔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사임하고 나갔던 전직 국가정보부 부국장을 지낸 수잔 고든이 미국 대통령과 있었던 좋지 않았던 에피소드에 대해 마치 미투처럼 언론에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지난 3일 CNN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수잔 고든은 대통령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 브리핑을 들을 때는 항상 먼저 의심부터 하고 있다고 은을 띄웠고요. 대통령이라면 군사정보보고서를 최소한 분석하고 해석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보국에 있으면서 이 정도의 어렵지 않은 정보보고서를 이해 못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 건지 궁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 대통령은 군사정보를 보고받을 때 항상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는데, 첫 번째는 보고를 받고 나면 항상 나오는 입버릇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것인데요. 사실 한국에도 이런 상사들을 많이 있잖아요. 윗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모른다고 하든가 그냥 담당자에게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항상 그걸 까고 보잖아요. 무조건 그건 아니지 라고 부정하든가, 아니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단점만을 말하면서 비난하던가, 아니면 사소한 거 꼬투리 잡아서 화부터 내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잔 고든의 제보에 의하면 트 대통령이 딱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일단 보고서를 올리면 첫 마디는 무조건 나는 그게 맞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게 왜 사실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등등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동안 계속한다고 하니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이게 얼핏 들으면 왜? 라는 이유를 분명히 하자는 건데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그렇게 계속 파고들면서 대답이 한 번이라도 막히면 그것 봐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결국 퇴짜를 놓게 되고, 그러면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는데 정작 본인의 결정에는 아무도 아까처럼 왜? 라는 꼬리물기식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수잔 고든 전직 부국장은 28살 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정보 브리핑을 한 것이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어서 바로 정보국으로 발탁이 됐고, 그때부터 올해 8월 사임할 때까지 자그마치 30년간을 정보 분야에서 실무를 해온 베테랑인데요. 그럼에도 트 대통령은 그런 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왜? 라는 꼬리물기 질문에 대답을 한 번이라도 못하면 항상 퇴짜를 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수잔 고든은 대통령이 자신들의 정보를 의심하는 것도 사임을 하는데 한 몫을 했지만, 그것보다 대통령 자신의 의견만은 맞다고 믿고 있는 것이 더 참기 힘들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본인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정보를 어딘가에서 받아오는 일도 많았는데, 정보국인 우리가 군사정보보다는 정작 그 정보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 마치 주된 업무인 것 같았다. 우리는 매우 힘들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CNN에서 나가자 각종 매체들에서는 수잔 고든이 사임한 것은 자발적이 아니고 트 대통령이 정부기관을 장악할 생각으로 애초에 친트럼프 인사를 안 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미 수잔의 운명은 정해져 있던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국장이었는데 먼저 사임을 한 댄 코츠 국장도 이 부분 때문에 마찰이 많았다고 했고, 특히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 반대 의견을 철회할 때까지 왜? 라는 질문을
질문을 끊임없이 했다. 그래서 늘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항상 D&I 정보국은 군사 정보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항상 경제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의견이 맞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고, 이것은 마치 NBA 농구 시합을 하는데 팀 멤버 모두는 농구의 룰로 농구를 하는데 오직 한 명만 축구의 룰로 농구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표현까지 했을까 싶네요. 하지만 수장고든 자신은 30년간 정보국에서 일해왔던 것은 자신의 한평생 최고로 명예로운 일이며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을 좋아했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라고 하면서 은근 전직과 현직 대통령을 비교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당시 힘들었던 본인의 심정, 그리고 D&I 정보국에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심정을 토로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임기 후반이 도래하자 여기저기서 미투 비슷한 형식으로 그동안 말 못하고 지내왔던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A very large number of fighters left in Iran. Fighters coming from Syria, from Iraq, from Lebanon, different Turkey. And the President Erdogan, I think the situation in Ukraine is very important. I think that the meetings coming up with Russia and Ukraine is very important. And there is a possibility. A few minutes later. The next day. He's too fast. Now it's a nice guy. I find him to be a very nice guy. I've been saying this for the last 6 months, for the last year. And we made progress, but we will. Prime Minister, this morning when you approached President Trump before the meeting, did you apologize to him for your remarks last night at Buckingham Palace? And if so, what was his response? We had a great meeting yesterday. Last night I made reference to the fact that there was an unscheduled press conference. We were all surprised and I think pleased to learn that the next G7 will be at Camp David.